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6월 연휴가 다 끝났고요. 평일로 돌아오자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화물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파업에는 또 원인이 있겠죠. 원인을 살펴보니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가가 치솟으니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일에 비용이 높아지게 된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럴 경우에 운임의 하한선을 정하고 보전해주는 안전운임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일몰제였기 때문에 이제 폐지되게 된 상황에서 이것을 철회해달라. 즉 안전운임제를 지속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안전운임제가 왜 도입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화물차 기사들이 잠도 못 자고 달리면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났던 기억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 이 파업은 여러 가지 원인이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요, 이 화물 트럭을 운행하는 아들이 사고로 생사고비를 넘나들고 어머니인 이 제주도의 나이든 해녀가 가슴을 치고 100개의 달에 어린 딸이 소원을 비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자, 안전을 지키자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한시적이어서 끝나게 됐는데 하필 이때 국제유가가 오르는 꼬인 상황이 된 거죠. 자, 정부와 기업, 노동자이자 사업자인 화물기사들의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명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총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를 연결해서 파업 상황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어제부터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평론가님이 치킨 쿠폰에 깜짝 놀라셨죠? 어제부터 커피 쿠폰을 치킨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파격적인 선택이죠. 민생을 돕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주영 PD가 주머니를 사비를 털지 않아야 하는데. 자, 어제 벤투호가 이겼어요. 칠레를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처음으로. 네. 칠레가 대단한 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칠레가 피파 랭킹에서 우리보다 한 계단 더 높아요. 28위더라고요. 28위 우리가 때문에. 29위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네. 칠레가 세대 교체를 지금 단행하고 있거든요. 칠레는 못 나가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방한할 때도 뭐 우리가 좀 잘 아는 선수들은 오지 않았고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선수 구성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요. 자,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이니까 브라질은 1위니까 쉽지 않겠지 하고 감안하고 보면서 5대1 좀 아쉽다. 근데 한 골이 멋있었다. 네. 근데 이게 그 정호가 한 등 위에 창석이를 제끼는 게 이게 더 신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1위를 그렇죠. 제끼는 건 기대 안 그렇죠, 하잖아. 그렇죠. 그죠? 네.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양산 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를 허가하는 판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다고 하는데 맥락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데요. 오늘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네. 이런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향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좀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좀 선을 그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집시법에 좀 정해져 있는 그 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이렇게 넘어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강제로 막을 만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이게 이런 얘기가 짤막하게 나오지만 해석이 구구할 수 있어요.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아니다. 나도 견디니 뭐 전임 대통령도 견뎌야 되지 않느냐. 직접 한번 육성을 들어보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뉘앙스가 좀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 의견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 사업 돌입하는데 좀 물류대랑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네, 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양산 시위 관련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시위 주도 세력에게 집회 자제 메시지도 따로 전달할 계획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은 부인한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메시지가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걸 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상이한 메시지였기 네네.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무실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듣고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퇴임한 대통령은 어떠한 불만사항을 듣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만약에 정권이 연장이 됐다.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연장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만회되지 않았다는 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네. 특정한 그 찾아가서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현재는 정권이 교체가 됐죠. 한 번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권에게 뭔가 잘못됐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도가 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오고 뭔가 벌금을 받을 위기에 도착하자 바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해당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네네.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에서 퇴출이 당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뭐 슈퍼챗이라든지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특정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땡땡챗이라고 해서 해당 사이트에 똑같이 현금성 후원을 받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도가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과하라 반성하라가 이 방송을 보는 해당 현장을 보라보는 사람들의 어떠한 후원을 요구하거나 자극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네. 악의적 집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정계에서 언젠간 다 은퇴하고 이런 악의적인 집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사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틀리진 않았죠. 네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기자가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합법 시위 이른바 시위 네. 사전 신고를 했고 집회 허가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심야에도 이 스피커를 트는데 문제는 이게 데시벨을 이제 어떤 그 범위 이내로 조정을 한다. 그래도 이제 이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은 이제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문제는 이게 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욕설이 네. 비하, 욕설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큰 건데 저희 법망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여지는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데시벨을 만약에 80데시벨이 최대치면 네. 뭐 75데시벨까지 한다든지 79. 뭐 79를 한다든지 그리고 색소폰 연주를 하는데 네네. 그냥 그게 소음 공해 자체 그 자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평산마을 인근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5년 임기 후에 퇴임할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현재 출퇴근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계속 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퇴임한 대통령 그 아파트 인근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음 공해를 일으키면서 악의적인 집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집회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내놨어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 모욕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의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이 네. 발생해서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게 뭐 기준이 80데시벨이다. 심하게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저도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가보면요. 이 해가 지고 나면 다 식사하고 주무시는데 조용한데 개만 짖어도 엄청나게 그 소리가 울리거든요. 맞습니다. 자, 도시와 농촌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이런 것도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 첫 출근해서 아주 주목을 받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저걸 보면 이재명 의원이죠. 자, 어떤 질문에 뭐라고 답했나요? 네, 오늘 이 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 818호로 출근했습니다. 여기가 송영길 그렇습니다. 전 의원의 의원실이죠. 방을 이제 바꾼 셈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첫 등원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대한 입장도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내에서 친명 그리고 반명 이 사이에 갈등이 좀 불거진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듣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이재명 의원이 관여했다. 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공천은 당과 당원이 결정한 거다. 이게 또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오늘 3시에 국회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요.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이 의원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까지는 안 할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까지 2달여 시간인데 네. 일단은 뭐 어찌 보면 좀 급하게 국회에 입성을 한 거니까 초선이지만 이게 보궐선거기 때문에 아마 0.5선이다 이런 네.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지 당권 여부 계속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들인데. 네,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인천 계양을을 넘어서 인천시장까지 탈환을 했다라면 조금 위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네네. 느낌도 좀 많이 달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지켰다는 선방이 이재명 의원이 등원하는 데 있어서 득의양양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온통 국회의원이 됐다 뭐 지방선거가 어떻게 됐다는 또 다 지나갔습니다. 당장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잘못 대답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 우상호 총괄 선대위원장 지난 대선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재명 고문이 언제 다시 출마를 하고 전당대회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의도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도지사나 성남시장은 시키면 어떻든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국회는 그런 구조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상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준비를 할 것 같고 국회를 잘 모르는데
또 뭐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지방선거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끝난 점, 그리고 전당대회에 다가오는 점, 국회가 처음인 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죠.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어떤 이제 언행 또 이제 중에 어떤 입법 발의 또 여야 충돌 상황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이런 게 이제 물어봐야죠. 국회의원들의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 상황들, 특히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어도 다 물어볼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어제 전해드리기를 이혜인 수녀의 시를 낭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출국 예정이다 했던 이낙연 전 대표 출국을 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메시지가 남았습니까? 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메시지가 있었고 지지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국내가 걱정스럽다며 어떻게 떠나냐라고 나무라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했다. 네. 국내 여러 문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이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동지들이 뭐 양심과 지성으로 잘 해결해 나가리를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이런 요청에는 국가란 매우 숭고한 의무를 가진 조직이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지지자들이 또 뭐 수백 명 정도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 배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야생화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고 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 또 이 구절이 기억에 좀 남는데요.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른다. 지지자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한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뭐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실 거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지지자들의 연호가 이어지고 뭐 환호성이 커지자 이 전 대표가 잠시 말에 멈추거나 눈을 깜빡이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제 감정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길 바란다. 하고 굉장히 이제 멋진 말을 했어요. 미국으로 출국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들을 많이 동원했지만 지금 아까 탁 이야기했던 결국은 이제 친명, 반명 대립구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반명 진영에 사실은 또 어찌 보면 좀 핵심 인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미국으로 이제 1년 기간으로 떠나는데 어떤 심경일까요? 어떤 영향을 좀 민주당에 남기고 지금 떠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반명의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라는 의원들이 있다 보니 이낙연 전 의원이 이제 행보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은 이미 사실 대선 전부터 네네. 충분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나간다고 볼 수는 없었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대선 다시 도전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정계 은퇴에 대한 메시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네네네. 미국을 간다는 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릴 때 정치학을 공부하던 약간은 올드한 방법입니다. 네. 어릴 때 정치학을 했어요? 저 이제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다 보니까 대학생 시절에 네. 초등 때인 줄 알았죠. 어릴 때라고 그러시니까. 졸업한 지 한 15년 정도 됐다 네네. 보니까 그때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큰 선거에서 지면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맞아요. 뭐 교환 교수로 간다든지 네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독일로 유학을 와서 선진 복지 시스템을 배워오겠다. 약간 비슷한 루틴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 저는 이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예비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고 네. 그 후에 정말 용단을 내리고 이재명 후보를 정말 열심히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도운 건 도운 거라도 네네. 다음번에 다시 대선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낙연표 브랜드, 이낙연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은 다시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네. 또 붙었을 때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어젠다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러 가는 과정. 차기 대선을 위해서 네. 새로운 아젠다를 준비하러 간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간이 좀 중요한데 네. 1년 갔다 온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떠나서 1년 갔다 온다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23년 내년에. 네, 그러면 총선 전입니다. 음. 보통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는 12월에 표창원 교수를 영입하면서 스스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 당시 교수를 영입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개정됩니다. 네. 그리고 2호 김병관 의원 뭐 이렇게 쭉쭉 이어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해 여름부터는 인재영입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 일주일에 한 명씩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다면은 2023년 8월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6월에 들어온다면은 어느 정도 총선에 있어서 나도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포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당 지도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상황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선부터 나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깔아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낙연 전 대표 미국에서 그럼 뭐 공부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네요. SNS 계정들을 다 보면서 오창석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수첩에 적어놓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겠죠 아마. 그래요. 자, 네. 어제는 사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이 DJ 발언. 코스 아니냐?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시사하는 점을 좀 남겨놓고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 여운이 어떤 것인지는 1년 후에 확인될지 아니면 그 전에 확인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전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황인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으로는 김포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회덕 분기점 부근이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원권입니다. 원주 부근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설물 보수 작업하느라 1차로가 막혀 있고요.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때문에 밀리는 곳도 있지만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불편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남풍사부터 차량터널 쪽으로 밀리고 있고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가신다면 상관 2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중앙정치에 입성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자인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굉장히 큰 자산이자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성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네요. 네, 그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이번 지방선거까지 성찰이 부족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황골 탈퇴할 때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민주당에서 정치교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은 모두의 책임이란 마음으로 같이 반성하고 모두 자성해야 된다.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또 오늘 또 뭐 민주당 이 당사도 방문했거든요. 여의도 네네네. 당사도요. 방문해가지고 뭐 이 변화와 개혁 방안 당내에서 성찰을 통해 잘 만들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이 이제 내용이 어떻게 수습될 거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결국은 이제 이 반성과 성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선거 전에 나와서 박지원 당시 네. 비대위원장은 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비판과 비난에 직면했었는데 선거 끝났으니까 네. 오늘도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가닥을 잡아야겠죠. 네, 근데 이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어떤 부분을 반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어떤 부분을 반성하느냐에 대해서 해당 분야가 지목이 되면 네네. 만약에 해당 분야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김종민 의원이 문정부의 부동산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전 정권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불거졌고 정권 교체 바람이 불었고 이재명 후보 아니면 이겼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재명 후보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으면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무엇이 부족해서 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뭉뚱그려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요. 대한민국 정치사회에서 특정한 것을 하나 딱 집어서 이거 개선합시다 해서 환골탈퇴하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 낡은 세력들이 강제로 밀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당분간 민주당의 굉장히 큰 과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왜 스스로 알아서 고치지 못할까? 왜 그냥 타의에 의해서 정말 힘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내려올 때까지 그걸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남는 게 또 정치 상황인데 그래요. 좀 이제 좋은 또 반성과 성찰, 혁신의 사례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가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키이우도 방문했고요. 네. 그다음에 키이우 인근에 부차와 이르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민간인 희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이 이르핀 이 학살 지역과 거주 지역 파괴된 곳을 방문해서 그것을 둘러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좀 보면 이 파괴된 모습 보니까 마음이 무겁다 이런 얘기도 했고 민간인 거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거주했던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거다.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피해를 입어서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국민의힘이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하나의 고민 과제가 생긴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9일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귀국을 하는데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보고 느낀 거 또 여러 가지 파악한 상황들을 전달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 사업에 지원할 게 많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외교사절 외무부 차관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공식 채널이죠. 외교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의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까지 날아가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럼 공식적인 외교 활동 아닌가? NGO 활동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활동을 상당히 좀 당내에서도 비판하던 몇몇 인사들이 있는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조금 봉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간 여기에 대해서는 정진석 의원이 비판도 했었고 혁신의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이게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 거냐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할 땐가라는 의문 부호를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워야 된다고 보냐 이런 질문을 받고 아니 전당대회 통해 선출된 당대표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보면은 당 일각에서 당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산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징계 절차 개시한 것을 고리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 우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 혁신위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당내 공개 비판에 대해 권력 투쟁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권력 다툼이라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대표는 원내대표는 항상 구성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거다.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받고 본인 생각과 다르면 비판받는 거기 때문에 이 비판 자체를 권력 다툼으로 비하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원내 사령탑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혁신인 뭐지? 우크라이나 왜 갔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의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듣고 있고요. 어쨌든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봉합하고 그것을 좀 애둘러서 좀 보듬어주는 입장인데 정진석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진석 의원은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 그러니까 정 최고위원이 정미경 최고위원 이게 얼마 전에 인터뷰 나왔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 측근입니까? 그렇게 이 대표의 측근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선배인데도. 네, 분류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이게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 내정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정말 여기는 공천되면 당선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고 승률의 경기 분당을 여기 지역에 정미경 최고위원 배치하려고 한다. 이건 뭐 공정에 어긋나는 거다.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당 내에 지금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국회 부의장입니다. 네. 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우평론가님의 좀 해안으로 네. 탁 쾌도난마 해주세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더 이상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답변하는 걸. 대통령 인사와 국무총리 인사에도 네. 강한 반론으로 좌초시키는 인물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거는 아직 이제 논의 과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당원과 민심을 받들여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정미경 최고가 분당을 맡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당에서 원래 정치를 했거나 또는 네. 정치 신인이면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수원시 을에서 수차례 낙선을 하고 또 당선도 됐었습니다. 맞아요. 수원시장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당으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그렇다면 이건 챙겨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챙겨주기처럼 보여지는 이 행동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진석 의원이나 또는 이준석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준석 대표 관련된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윤리에 제소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서 활동성을 보여주고 혁신위를 띄워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라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 있고요. 또 그냥 이준석 대표의 활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됐고 집권 여당 당대표가 물론 차관이 한국에 있긴 하지만 직접 현장을 가서 방문하고 현장을 보고 느끼고 돌아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선거 역사상 승리한 곳에서 혁신위원을 띄워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또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문 당대표 역시 혁신적이고 변화를 꿈꾸는구나. 국민의힘은 이겼지만 아직도 변화를 멈추지 않는구나. 되게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명분과 명분이 싸우고 있는데 네. 결국 이면은 패권 싸움인 거죠. 이준석 대표가 네. 사라지고 우리 마음대로 공천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한번 올라왔는데 물러나더라도 내가 만약 증거인멸고사 이런 걸로 만약에 정치 생명이 은퇴된다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이 혐의가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천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국민들 이제는 다 아십니다만 여야 모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분들 공천 줄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선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결국은 그 해바라기 방향은 공천권자에게 가 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공천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국민이다. 국민 공천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김무성 대표 때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주창했는데 이게 안 되고 뭐 시스템 얘기도 나오고 그럼 국민 공천하면 되잖아요. 100% 국민 공천. 여야 모두 똑같은 룰로. 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시간 다 됐네요. 자, 이제 끝 소식으로는 고 이해람 이 공군 중사의 특검이 공식 출범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아버님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자, 특검은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요. 사필 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정치자 7936님. 주말 부모님 생신 자리에 대구 아들과 울산 사위의 정치적 대화색이 너무 달라 분위기가 다운됐었습니다. 유유유. 소시민의 삶까지 깊숙이 파고든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정치가 좋은 의미로 생활 정치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 진영 정치로 파고들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 공간 같은 곳에서 틀린 그림 찾기라는 코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과 비슷한 내용 속에서 몇 군데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서 그 부분을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들어와서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틀린 그림 찾기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림이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면 틀린 그림이란 표현이 맞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그림을 비교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림 속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그림 속 다른 부분 찾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거의 틀리다로 몰아서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고요. 틀리다의 반대는 맞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생의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동해안과 충청 일부, 남부 지역으로 비 내리는 곳이 있고 보령, 부여에는 강한 비가 지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압골 영향 받는 지역이 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경상권 등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남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빗줄기가 강하겠고요.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에 동반되는 곳이 있어서 계곡물이 불 수 있으니까 이 부근에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 상층 기압계가 정체되면서 찬 공기가 점유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국지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과 불안정에 의한 비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다수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 5에서 30mm고요. 오늘 밤까지 오는데 내일 새벽까지도 일부 지역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과 강원 내륙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강원 산지에 짙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에는 모레까지 너울이 강하게 유입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 등 16에서 25도 분포고요. 속초 16도 등 동쪽은 기온이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보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합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서울 용산청사 5층 집무실을 부인 김건희 여사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접견실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실 발표와 관련해 제2 부속실을 없앤 척하고 실제로는 부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 눈을 속이고 취임 한 달도 안 돼 셀프 공약 파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으로는 박행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 개발부장이 임명됐고 사회분야 정보를 맡을 인사정보 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정해졌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학회지에 다시 게재하면서 교신 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학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발표된 논문이란 사실을 몰랐다며 해당 논문 1저자가 원 논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이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 이게 핵심 요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자, 오늘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화물연대 파업 상황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여 인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총파업 출청식 참여 인원은 1만 5천 정도 되고요. 네네. 예, 총파업 출청식 참여 인원 외에 조합원 2만 5천 명과 많은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국 주요 항만과 대기업 하주공장, 화학단지 등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과 물동량 타격은 전국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정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로 넘어오면서 정부 측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까? 네. 6월 2일 날 목요일에 네. 1차 교섭을 진행한 이후에 화물연대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두고 있었지만 네. 연락이 없었습니다. 6월 2일 1차 교섭 이후로는 연락이 없다. 예, 1차 교섭 다음 날에 국토부와 경찰청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낸 점으로 봐서 네. 1차 교섭 때 형식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명분을 남기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근거만 남기고 대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자, 하이트진로 경기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되면서 소주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요. 네. 또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가는 길을 일부 차주분들이 또 점거하는 방식의 행동도 있어서 네. 자, 총파업에서도 혹시 좀 또 불법적인 상황이나 충돌이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총파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뭐 지금 전체 산업단지, 화학단지, 항만 전체 봉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봉쇄. 예. 요거는 불법성 여부나 혹시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거 우선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네.
화물연대 측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좀 협박만 반복한 정부의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네.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 문제 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제도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며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긴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대화 없이 강경 진압에만 열을 올린다면 우리 파업은 더 길어지고 격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몰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지키고 벼랑 끝까지 몰린 화물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화물연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연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와 협박을 멈추고 정부가 이제라도 대화에 나서야 되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 이제 총파업의 핵심 이유는 안전운임제다. 올해 말에 이제 이게 일몰제이기 때문에 폐지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화물연대 입장은 이게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소통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소통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대선이 지난 3월이었으니까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이 요구를 하셨던 사안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도 전임 정부나 현 정부나 별 반응이 없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화물연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안전운임에 대해서. 네. 그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작년 10월에 그 화물연대가 시한부 파업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았을 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에 더 오래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네. 다만 이번 총파업은 단순히 힘겨루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전품목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현 정부가 좀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규모 파업이란 말이죠. 화물연대가. 근데 이제 일각에서 친기업 친시장 기조를 내세우는 이제 새 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 좀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주긴 어려울 것 같으니 힘겨루기를 위한 파업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왔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생계선상에서 절박감 때문에 나온 파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자, 경찰청장도 불법 행위 때는 현장 검거를 비롯해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다 보면 조금 또 이게 정부와 지금 화물연대 쪽에 좀 감정이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지금 노조원들은 이 정부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부 국토부가 이 충분한 합의 지점을 찾거나 대화를 이어갈 노력이 없이 좀 강경 대응, 비상수습 대책 도입, 엄정한 법 집행에만 몰두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치솟는 경유값으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고 안전운임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국토부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투쟁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네, 국토부에서 뭔가 좀 성의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는 파업이 이어질 것이다. 예. 자,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 평행선을 긋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청취자분들, 국민분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집권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오늘 오전에 한 이야기가 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유통업계에 큰 피해를 주며 이게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다. 아까 처장님 말씀도 이제 봉쇄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이게 경제적인 타격이 가고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여론전도 참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그 경유값이 2,000원 돌파하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그럼 이제 어떤 상황, 어느 정도 절박한 상황인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이번 경유가 급등 사태를 겪으면서
그 안전운임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안전운임제 그 유가연동제 안전운임제는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네. 적용 대상 품목들은 유가 인상에 여파 없이 안정적으로 운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전운임 폐지되면 적용되는 품목에서는 급등한 유류비를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또 이전처럼 기준 없는 운임 결정으로 점점 운임이 낮아지게 되고 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도로 안전의 위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네. 고스란히 온몸으로 폭등한 경유가에 대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그대로 받아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비용과 수익의 문제인데요. 지난해 말에는 또 요소수 사태로 타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8년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이제 대형 트럭에 의한 대형 사고가 꽤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졸음을 참고 휴식도 못 취하면서 계속 달려야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때 결국은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분들의 휴식, 수면 이걸 보장해야 된다라고 적용된 제도가 이건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이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졸음과 이 어떤 피로를 참아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다시 과거로 해결되는 상황이고, 정말 우리 조사들에서 보면 3년 불과 시행으로 일몰로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이게 직접 우리 조합원들 대상이나 비자물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과속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줄었던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자주 우리 사회적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근데 이게 없어진다면 결국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기업들은 이 안전운임 제도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올랐다. 또 정부 조사 통계를 보면요. 화물차주 수입이 20%에서 최대 2배까지 올랐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는데요. 자, 끝으로 정부와 국회에 좀 운송물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신다면 어떤 말 남기고 싶으십니까? 예,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제도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네. 이는 작년 안전운임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며 대비와 상생의 논의를 거부한 하주와는 대비되는 태도입니다. 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대화와 협의 지침을 모색하기보다 강경 대응 방침 수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전운임 제도 인몰제 폐지와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위한 입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입장도 이제 엇갈리고 있네요. 청취자 문상화님은 요즘 더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화물기사분들은 화물차라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또 반문하셨고, 청취자 9918님은 아버지가 50년간 화물차를 하셨는데요.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미수금의 외상, 10년 이상 저렴한 화물 비용 등 너무나 힘든 업계입니다. 구조적 변화를 위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이제 가족의 입장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처장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이었고요. 저희가 이 시사본부에서는 기회가 되면 정부 입장을 듣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쏠쏠한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최영찬 기자만 타박을 했어요. 맨날 양복 입고 다녀요. 혁신이 없어. 여당 기자 봐요. 지금 얼마나 패셔니스타야 막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정장 입은 게 더 멋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한 번 단벌 신사. 네. 박수몽 기자는 지금 여당과 상관없이 제가 입는 거예요. 네. 원래 옷을 잘 입으셨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 오늘 불사조 기자단 첫 모임이니까요. 지방선거 결과 관련해서 좀 각 당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러 가지 뭐 내용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주류예요? 일단 누구의 책임이냐, 선거 패배를 각자가 나름 생각하는 대로 진단하고 분석해서 뭐 SNS라든지 이런 언론 인터뷰에 많이들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새 비대위원장, 비대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이 잇따른 패배의 책임론 그리고 차기 리더십은 누구냐. 네. 또 이제 과도적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내용은 뭐 예상도 됐던 바입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겸손 모드 그리고 먼저 혁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쪽의 입장인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했던 행보들이 있어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 2일에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라고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우크라이나로 이제 떠났죠.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언론 인터뷰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언론 인터뷰는 이준석 대표가 좀 원했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사에 좀 요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했던 얘기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원래 내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거죠. 근데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당이나 윤석열 정부를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 정치다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어제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비판을 하는 건데 물론 이 상황 그냥 뭐 현실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 그러니까 외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러시아랑도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가서 우크라이나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협상의 여지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결국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자기만 좀 빛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혁신위원회 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긴 정당이 출범시키는 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왜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하는 거냐. 결국 또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네.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제 여권 내에 이 투쟁이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잘 되는 집이라고 제가 기사에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선거에서 연이어 이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래 내부 권력 투쟁이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금방 권력에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됩니다. 아니 패배한 쪽도 내부 싸움이고 이긴 쪽도 내부 싸움인데 패한 쪽의 내부 싸움은 생존 투쟁이고 살아남기 위한 이긴 쪽은 이제 전리품 싸움이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근데 사실 얼핏 생각하면 당대표가 반짝반짝 빛나야 당이 좋은 또 이야기를 듣는 거고 네.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이 좋은 건데 우리 당대표가 빛나는 게 싫을 이유는 뭔가. 근데 노골적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 이 조직을 위한 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게 야당 내에도 지금 자생당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기만 살고 당은 죽이는 거냐 하는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서로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대선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돌고래와 멸치. 근데 그 시즌2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정진석 의원 얘기죠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처음에 혁신위원회 출범을 했을 때 당 내에서 수면 아래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 혁신위원회 뭐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거 왜 만드는 거지? 네네. 혹시 다음 공천 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수면 아래 있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정진석 의원입니다. 네. 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고 이게 자기 정치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도 했죠. 지방선거 과정에서 뭐 공천 쇼핑, 그러니까 측근들의 쇼핑을 시켜줬다라든가 아니면 또 지방선거 관리가 잘 안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면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돌고래와 멸치공방 시즌2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건데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그때는 경선 캠프였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를 돌고래에 비유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나머지 대선 후보들은 경선 멸치에, 후보들이죠. 네, 멸치에 비유를 했었어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돌고래에 비유를 했던 거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멸치나 돌고래나 뭐 그런 게 따로 없고 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돌고래 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는 아직 윤핵관이라는 그런 조어를 만들기 전이었거든요. 윤핵관 표현 나오기 전에 비슷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이에나라는 좀 그런 표현을 쓰면서 맞아요. 한번 붙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만의 악연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경선 후보 때나 대선 후보 때나 좀 갈등하는 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장제원 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랑도 여러 번 갈등을 했었고요. 근데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눌러놨던 건데 이제는 승리를 다 하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농공행상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어떤 이 원하는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뭐 정진석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비판들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 주도를 잘 해나가고 어떤 언론 집중을 잘 유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 안에도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사본부에도 종종 나오던 천하람 혁신위원입니다. 그런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좋은 것, 이슈 주도권은 쪽쪽 빨아먹고 선거가 끝나서는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윤핵관 대 이준석 대표의 격돌로 갑니까? 박 기자님? 지금 한 전초전 정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 전면전까지는 들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집을 비운 상태예요. 아직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측근들이 나서가지고 좀 대리전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게 지금 좀 근원적인 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당권입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얻기 위해서 다음 당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건데 이제 최근에 좀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좀 농담조로 하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당대표 후보군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해요.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울법대 출신 검찰이 성골이고 네. 근데 지금은 없다 성골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성골이 되는데 다 나가 있다라는 거죠. 검사 나가 있어서 출신이고 없으니까. 서울법대 출신. 그럼 진골은 또 누구냐? 그러면 서울법대 출신의 법조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검사를 제외한 검찰은 아니어도 판사나 변호사 정도 되겠죠. 이제 그렇게 꼽으면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뭐 각축전을 벌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농담조로 하는 얘기인데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거는 왜 이렇게 당대표에 관심이 많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기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기 당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여당의 당대표로서 첫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고 또 소위 여당 당대표가 되면 대선 후보군으로 바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지만 그 중간에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겠다. 윤심을 좀 내세워가지고 당권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겠다. 자기 이제 존재감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지금 성골 진골 얘기하니까 지금 내년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의 임기는 절반밖에 안 지났고 아직도 그냥 오롯이 1년 남아 있는 건데 오늘 국회에 이제 처음 딱 등원한
안철수 의원이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서울법대 검사 출신만 이게 선골진골이라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의사 출신이고. 그렇죠. 근데 선골진골 빼고는 뭐 나머지는 대부분 뭐 육두품이나 아니면 신진사대부로 다 통해서 분류가 될 테니까. 아이고 이게 뭐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를 나와도 인정을 못 받으니 자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 이제 다뤄진 얘기인데 정미경 최고위원의 분당을 당협위원장 임명이 아까 이제 공천 쇼핑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측근 챙기기다. 이거 맞습니까? 아무래도 당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비판은 좀 많습니다. 네. 이게 좀 제가 아침에 또 좀 알아봤는데 척도로 삼을 수가 있는 게 이준석 대표랑 좀 가까운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네. 이 의원이 하는 얘기가 정진석 의원, 정진석 전 부의장이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거는 이준석 대표의 공을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만 다만 정진석 의원의 이 지적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미경 최고위원을 임명을 한 거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의원조차도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당내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소위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제 뭐 관계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엄마처럼 좀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그런 과정을 결국은 좀 보답을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당내에선 있어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혁신위 뭐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내년 6월 이후 공천권 없습니다. 이 당권에 재도전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혁신위에 이제 최재형 의원이 딱 처음 내놓은 말이 공천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천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이제 공정하게 잘 만들겠다는 취지긴 하지만 이거 지금 민감합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화두인데 그러니까 사실 더 근본적인 단어를 하나 고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혁신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이고요. 공천권에 따라서 두 가지 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던 혁신위원회고 두 번째는 조강특위라고 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당협위원장 즉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임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거든요. 이 두 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이 회부돼 있는 이 안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어느 지역에 좀 당협위원장이 되고 싶은 뭐 인사랑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조강특위랑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이 기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게 되면 혁신위도 사실상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준석 대표가 임명해내온 조강특위 위원들도 힘을 못 쓰거나 재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뭔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즉 공천 때문에 모든 게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2024년 총선을 대비한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룰이나 제반 시스템 같은 걸 만들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룰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가르게 되잖아요. 이미 그걸 가지고 사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공천입니다. 공천. 2년이나 남았는데 또 당대표 선출은 1년이나 남았는데 공천 때문에 지금 뭐 선거가 다 끝나고 다음 선거가 2024년 총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다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또 당대표 임기에 대해서도 좀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측도 있는 거죠. 뭐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요. 조기 퇴진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또 당권 경쟁도 더 치열한 겁니다. 자, 여당 상황은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오늘이 6월 7일 어제가 현충일이니까 아직도 6월 초인데 아까 얘기했던 성접대 의혹을 다루는 윤리위가 당내 윤리위가 24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거 이렇게 늘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외부의 적 이런 표현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지방선거 전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하순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에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선거에 안 좋을 거라고 봤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미뤄진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 윤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대표를 안건으로 올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 관계자 표현을 빌리자면은 손목 걸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하거나 아예 안 한다고 하면은 윤리위원회는 왜 안건으로 올렸지? 이렇게 굉장히 큰 역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윤리위원회는 나름대로는 뭐 자신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시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빨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뒤로 미뤄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무적인 상황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자기 존재감을 계속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뭐 민주당 성비위 때문에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또 국민의힘이 그걸 얼마나 공격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게 징계 수위가 뭐 경징계다 중징계다가 아니라 성접대 의혹이라고 부르는데 팩트냐 아니냐. 그렇죠. 팩트면 국민의힘은 큰일 나는 거고요. 이게 거짓 주장이다라는 게 확인되면 여기서 이제 면죄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24일 과연 어떻게 될지. 혹시 뭐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박 기자님이 아시는 바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뭐 확인한 바는 없고, 다만 윤리위원회가 그런 얘기들을 당내에서 좀 많이 해요. 윤리위원회가 어떤 수사기관이 아닌데 이게 좀 상당히 오래 지난 얘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 야, 보통 우리가 불사조 기자단 이슈를 다루면요. 자, 지금 검수완박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막 이러면서 주고받는데 서로 내부의 지금 권력투쟁 앞으로 어떻게 이제 버틸 것이냐 내부 싸움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공동 취재를 할 대목이 거의 없어요. 끝에 하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최 기자님 막 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대선과 지선 패배했고 이제 이재명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져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재명 의원의 국회 첫 등원길 목소리를 육성으로 들어봅니다.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장이 정해지셨는지 어떤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일대 선거수장 공천이 이재명 후보 뜻이었다는 이원희 전략위원장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사실려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죠. 자, 고맙습니다. 네, 자, 낮은 자세로 듣고 있다. 패배에 대한 이야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 최 기자님 그냥 물어볼게요. 네.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 합니까? 할 겁니다. 할 것이다. 네, 할 거로 보고요.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오늘은 구체적 답변을 피했는데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제 재보궐선거 당시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8월에 당대표를 나올 거면은 그 전제하에 그러면 2달 먼저 나오는 게 뭐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해서 보궐선거를 나온 거고, 일단 본인 선거 이겨서 어쨌든 교두보 국회에 입성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대표 출마할 이제 명분이 생긴 거고, 그리고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적어도 경기도가 이겼으면은 내가 나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뭐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경기도도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야, 박빙으로 뭐 그 인상적이었죠. 네, 전국 선거가 대부분 지긴 했지만 어쨌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좀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그 출신지였던 경기도와 계양구 선거도 거의 다 이겼어요. 네. 뭐 인천시장이 좀 떨어졌지만은 네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나올 이유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대선 평가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 평가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나오는 게 낫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원외인 신분으로 당대표 하는 것보다 원내에 배지를 당당히 달고 당대표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립이 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당권을 원외에서 쉬다가 도전하는 것보다 지방선거를 그냥 지원만 하고 아예 본인이 직접 원내에 입성을 해서 의원이면서 원내 대표를 하는 게 더 낫다. 이건 일련의 계획 중에 첫 단추를 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 것이다. 자, 이 송영길 후보 공천 입김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당원이 결정한 것이다. 네.
조금 목소리가 높아진 느낌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이원욱 그 전 공천 전략공천위원장의 발언 사실관계는 어때요? 이거는 좀 말씀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내부에서도 어쨌든 전략공관이니까 그렇게 올린 건 맞지만은 네. 또 비대위는 비대위 나름의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비대위원 각자의 생각도 있고 뭐 네. 표결을 붙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이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윤호중 당시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이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누구의 입김에 좌지우지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뭐 본인의 생각을 듣고자 뭐 누구 중 한 명이 이재명 당시 이제 전 지사의 의향을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뭐 입김을 작용했다니 이렇게 단정을 짓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모든 게 당권 여기서도 당권 잡기 위한 신경전이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의원은 누가 뭐래도 굉장히 출마하면 당선이 가능성이 높은 유력 주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절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그것을 이제 의결하는 절차들을 거쳤을 테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지도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맞는데 당시에도 보도가 나왔죠 한번. 그래요. 이재명 전 후보가 뭐 전화를 일일이 걸었다더라. 뭐 이랬는데 맞아요.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 본인은 화들짝 놀라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당 공보국에다가 이거 정정 메시지 다 보내라. 이런 사실 없다고 해라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배포하고. 그래서 이게 공지 문자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이제 적극 부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개별 비대위원들한테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꼭 이렇게 해야라가 아니라 이런 건 좀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의원도 오늘 이제 첫 등원길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 못지않은 인물이 있었으니 안철수 의원입니다. 약간 다른 점은 이번 다 재보궐로 들어갔지만 이재명 의원은 0.5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보궐로 들어간 초선이고 안철수 의원은 초선이 아니에요. 네. 자, 어떤 메시지 냈나요? 일단 지금 움직임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이제 인수위 백서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서 원래 브리핑을 11시 30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연기가 돼가지고 좀 오후에 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인수위 백서를 브리핑하는 거예요. 네,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등원하기 전이긴 하지만 이제 당선 인사 같은 거 하다가 좀 쓰러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실신 소식이 나왔죠. 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움직임들을 다 보면은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행보들이었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역시 또 여권 내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대권 후보이기도 하지만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어서 이 안철수 의원이 곧 당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대중적 인지도는 굉장히 높고 여러 번 대선 후보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자면은 아주 소수자거든요. 당내 세력이라고는 자신과 함께 들어온 3명의 의원, 그중에서도 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국민의당이 흡수 통합된 상황이죠. 나를 제명해달라 그랬는데 제명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서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 2명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럴 때 기댈 곳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윤심을 강조하는 행보를 마치 정진석 의원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외부자다. 지금 외부에서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대권 주자로 움직인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전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지금 경기도지사니까 김문수 전 지사 생각도 나는데 삼선까지 도전했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대권 단계까지 못 갔는데 외부자가 또 거쳐야 할 길이 험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너무 행보가 비슷한 것이 이번 재보선으로 국회 입성. 그 둘 다 당권 도전하느냐. 올해와 내년이란 차이 있지만 대권에서 또 만나느냐. 지금 이게 너무 숙명의 다이벌 같긴 한데. 자, 최 기자님. 그래서 또 한 명이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미국으로 떠났는데 뭐 어록이 지금 많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저주와 공격으로부터 정의와 선함을 지켜달라. 어제는 인생은 아름답고 또
국가는 발전한다 그랬나요? 자, 이제 DJ의 어록을 또 이야기했는데 출국 현장 분위기를 보시면서 좀 어땠어요? 지지자들이 꽤 많이 왔고 많이 왔어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왔고. 근데 너무 본인이 이제 물론 DJ의 발탁을 받은 인사긴 하지만 너무 DJ를 따라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물론 이제 대권 주자였고 한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달렸던 분인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당내 이런 관계나 당원들 지지 받는 거에 있어서는 그 정도 급까지는 아니긴 한데 뭐 굉장히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이제 당시 대선 경선 당시에 이제 취재했던 소위 말하는 마크맨들한테 연락을 해서 공항에 꼭 와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도 했어요. 그래서 또 이 공지 자료도 왔는데 어느 동선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어디서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쫙 꼼꼼하게 챙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가봤자 별말 안 할 거다. 물론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뭐 그런 감동의 말을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막상 또 이제 울먹하기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는 두 번엔 답하다가 마지막엔 그냥 안 듣고 그냥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마디 해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도 하셨는데 이제 당내 내부 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냥 휙 가셨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은 꼭 안 하시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본인도 좀 살짝 울컥하셨더라고요.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컨대 지금 1년 기한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겠다. 근데 아까 일부에서 기자와 평론가가 진단하기는 자, 내년 돌아오면 딱 공천 이제 인재 영입 시즌이다. 그럼 리스트 짜가지고 와서 이 총선에서 역할하지 않겠느냐. 또 이제 빅 아젠다 같은 거를 해외에서 좀 뽑아오지 않겠느냐. 조기 복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측근인 서른 의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이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말인즉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럼 당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대목이 있고 당대표가 지금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과 좀 가까운 분이 되면 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한 발 물러서서 미국에 가 있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반응들이고 박영선 전 장관을 좀 예로 드는데 굉장히 1년 기한으로 한번 미국에 갔는데 대선 막 되고 후보가 뽑히니까 조기에 귀국을 했어요. 작년에 보시면. 좀 그런 전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까운 사람이 당권을 잡으면 자, 만약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조기 옵니까? 그럼 이재명 의원이 손을 내밀어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다. 올 것 같지 않다. 지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양측이 멀어지는 심지어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굉장히 좀 이 어떤 나쁜 것들을 선함으로 극복해달라는 게 좀 이분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다른 친문 의원들과 함께. 근데 이분들이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의원을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에 나갈 생각이 없다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없다가도 이건 생기겠다. 오기가 생기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1부는 박순봉 기자, 2부는 최영장 기자 시간으로 나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시간이 그냥 아주 훅 지나갔습니다. 자, 최 기자님 끝으로 세 글자 3음절로 대답해 주세요. 민주당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안에 결론 알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예.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고 있다 이거죠. 일단 많이 좁혀졌습니다. 끝나고 제가 따로 물어보고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최영창 기자가 지금 가면서 이름을 얘기해주고 갔는데 너무 얘기하고 싶다.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속보로 나올 때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죠.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자, 음료와 함께 조금 속을 채우시라고 간식 준비했습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T본부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그리고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테슬라 CEO 이제 일론 머스크죠. 이게 기사를 보면서 조금 이분 굉장히 혁신가인 줄 알았는데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네. 근데 자신들의 직원에게 출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퇴사해라, 이런 메일을 보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카카오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뭐 메타버스 근무를 하니 원격을 하니 막 이런 그래요. 얘기했었는데 부러워했었는데 갑자기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메일을 이제 직원들한테 보낸 거예요. 뭐냐면 일주일에 최소 40시간씩 각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된다. 아니면 회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주 40시간 근무제를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주당 최소 40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된다. 원격은 별도로 하고 그렇죠. 사무실에 40시간은 붙어 있어라.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은 원격 사무실이 아니라 실제 동료가 근무하는 사무실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직급이 높은 임직원일수록 사무실에 나와서 존재감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실리콘밸리, 네. 미국 벤처 분위기를 전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기업 가치는 뭐 떨어지기는커녕 더 커졌죠. 그렇죠. 원격 사업은. 근데 이제 코로나는 잠잠해져 가고 있어서 뭐 당연히 학교, 등교, 그다음에 회사 출근할 만한데 여전히 빅테크 IT 기업들은 재택근무 방침을 이어가는 곳이 많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겨냥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메일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건 정말 빅테크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지 않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신제품을 마지막으로 출시한 게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안 하니까 성과 안 나온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이 올랐지만 그런 건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유지 보수한 거지 뭔가 완전히 혁신적인 거나 새로운 게 코로나 기간에 안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하는 게 테슬라는 지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든다. 이건 원격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라떼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내가 말이야 공장에서 살다시피 안 했으면 테슬라는 일찍이 파산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정말 거의 일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뭐 거의 공장에서 먹고 자고 뭐 심지어 심할 때는 뭐 주당 120시간 뭐 이렇게 일하는 엄청난 뭐 하드워커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이제 이렇게 움직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이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늘 그렇지만 창업주, 그렇죠. 오너와 셀러리맨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간극이 큽니다. 네. 뭐 주식을 또 많이 이제 주면 모를까. 결국 사무실에 나와서 직접 소통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아까 라떼는 얘기하셨지만 네. 제조업 방식의 사고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제조업도 제조업인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 기존 IT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IT 기업들도 지난 4월부터 미국에서는 계속 재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시 출근해라. 사무실로 오게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해서 재택근무하는 데로 옮기기도 하고 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전해주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안 드린 거 하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냐면 이안 구펠로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인물이 왜 유명하냐면 인공지능 전문가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애플에 입사를 해서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디렉터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구글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왜 이직을 했습니까? 라고 사유를 물어봤더니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애플이 지난 4월 11일에 직원들에게 주 2회는 무조건 출근해라 라고 했고 그다음에 5월 23일부터는 주 3일 출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퇴사가 이어지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결국엔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주 3일 근무 계획을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말이죠 연기지 그냥 철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막내가 말이죠. 고3 때 코로나 전국이라 재작년에 학교를 3분의 1 갔을까 말까 거의 안 갔어요. 지난해 재수를 했는데 학원은 한 절반 이상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 대학을 갔는데 제 지인 교수가 학생들한테 야, 왜 출석 안 해? 이제는 저 오프라인 수업이야. 교수님 제가 3학점 들으러 학교를 꼭 가야 됩니까?
저희 학생 때는 상상도 못하던. 그럼요. 3학점이 뭐예요? 1학점이라도 네. 들으러 원거리라도 학교를 갔다 오죠. 저도 여담이지만 제가 모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열망을 다해서 교수님 오늘은 다른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해서 제가 학교를 출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한 경험도 있습니다. 모두 줌을 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분위기여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습관이 들면 바뀌기가 정말 쉽지 않고 그렇죠. 특히 편한 습관을 힘든 습관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강력하게 나오면 직원들 반발 심리가 더 거세지지 않나요? 그럼요. 실제로 이제 반발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는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상의 특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회사에 있는 분야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I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앞에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과 어쨌든 어떤 기계 설비가 있는 곳들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국내에서도 IT 기업이 같은 IT 기업인데도 근무의 패턴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조차?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두 회사는 이제 원격 근무를 중심으로 하거나 원격 근무를 좀 합치는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했어요. 뭐냐면 6개월 동안을 당신이 완전히 재택으로 하고 싶으면 재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현장에 이제 이번에 또 네이버가 신사옥을 잘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근하려면 출근해라. 이렇게 이제 유연근무제 같은 스타일을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3사 이제 3N이라고 불리우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은요. 6월 2일부터 그러니까 NC소프트, 넥슨은 6월 2일부터 넷마블은 6월 7일부터 전면 출근으로 게임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왜 갑자기 인터넷 기업들인데 게임사는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은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게임사들이 얘기하는 건 마치 그 일론 머스크가 했던 논리랑 비슷해요. 뭐냐면 게임사는 어쨌든 새로운 게임을 빨리 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게임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신작 게임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신작 게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제 게임이라는 게 단순히 개발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기획도 있어야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방식이 너무 좀 불편했다. 그리고 실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게임사들 중심으로 똑같은 개발자들인데도 전면 출근하는 뭐 이러한 그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을 우리가 전통적인 뭐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테슬라는 이해가 되는 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맞고요. 그렇죠. 게임 업체도 뭔가 이 새로운 게임 상품을 출시해야 된다는 입장에선 뭔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은 모여서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기획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포털 같은 곳은 원격으로도 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느낌입니다. 네이버 국내에서도 소위 스카웃을 당하려는 인재들은 선호에 좀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궁금한데 자 원격 근무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지난주에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아주 부러워했던 카카오 내부에서 왜 반발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저희 이야기한 그날 오후에 바로 그 방식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직원들의 그 내용을 모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야기가 오보가 됐어요? 아니요. 오보라기보다는 그 방식 제가 그때 예측했었던 거에 대한 그대로의 불만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메타버스긴 한데 하루 종일 이어폰 끼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결국 그랬더니 오히려 카카오 측에서 이제 그 사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직원들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뭐 메타버스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루 종일 우리가 감시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공간을 띄워놓는 거는 공간을 띄워놓는다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루 종일 그 감시를 받는데 이거 뭐 차라리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이 좀 일어났고요. 공사 구분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중 근무 시간이라는 걸 무조건 2번 정했는데 기존의 카카오에서는 오히려 유연하게 근무했는데 무조건 뭐 예를 들면 1시부터 5시까지는 무조건 근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메타버스라고는 하지만 정말 말이 좋아 메타버스지 지금의 원격 근무보다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 입장에서 그럼 지금 방식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수정해서 7월부터는 하겠다라고는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카카오는 전면적으로 이제 어떤 비대면 중심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그대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안은 뭐 이런 다양한 근무 방식들이
혼재돼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모든 직종이 다 이런 유연성을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필히 모여야 하는 곳은 오프라인에서 꼭 일해야 되는 직종이 있을 텐데 또 이런 회사들은 또 기피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리 방송국은 어떨까요? 온라인이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스튜디오에 붙어 있게 될 것 같아요. 한동안은. 네.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포기. 자, 오늘 김덕진 소장과 얘기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본부였고요. 오늘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받으실 분 972-9918 0467-5944-0953-0012-4416님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